경제학자의 서재. 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아유경지. 전후 후진국으로는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의 지위. 개요. 2024년 1월 UN 경제사회처가 발간하는 세계 경제 현황 및 전망 WESP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분류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WESP는 세계 다수 기관이 선진국, 개도국 분류 시 인용할 정도로 매우 권위 있는 보고서이다. 특히나 WESP는 이스라엘, 대만, 홍콩, 싱가포르까지도 여전히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보수적인데 여기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이전까지 WESP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전환국으로 분류되던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변경된 국가들은 모두 유럽연합에 신규 가입한 나라들 뿐이며 그 외에는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배경. 대한민국은 현대 일의 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아왔다. 80, 90년대에는 1인당 GDP 1만 불을 달성하면 선진국식으로 이야기하며 매 1인당 GDP를 실적으로 홍보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의 어느 순간에는 수십 년간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선진국 진입의 목표를 달성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아직 선진국은 멀었다. 식의 논쟁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는 한국이 선진국인가? 에 대한 논쟁이 제법 치열했다. 다만 2020년대 들어서 이러한 일련의 선진국 논쟁은 다소 철이 좀 지난 감이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여느 기관의 통계 기준으로 보나 엄연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사실 2000년대 후반에 논쟁이 극심했던 시기에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선진국 여부 논쟁이 가장 활발했던 때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고 국제적인 위상 역시 함께 올랐던 시기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분류가 애매했던 것은 오히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이다. 한국을 고소득 국가로 처음 분류하기 시작한 것이 1995년, 2001년이다. IMF 외환 위기를 거쳤으나 1999년경부터는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것이 명확해졌고 일찍 잡으면 1994년경부터 기존 선진국들의 하한선이나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까지 성장한 상태였다. 다만 이 시기엔 한국인들 중 그 누구도 한국이 선진국이라 생각하지 않아 별다른 얘기는 없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실제 경제적 상황과 여론으로의 확산은 몇 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에서는 특히 한국보다 약간 경제 성장이 늦은 개발도상국들이나 동유럽에서는 한국이 자국보다 먼저 선진국에 돌입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자국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한국의 발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확연히 체감되었기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들도 그보단 좀 늦긴 하지만 2010년대쯤 들어서는 당연히 선진국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세계적인 석학 엘빈 토플러도 2007년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대놓고 언급했다. 이 역시 후술할 비교 대상의 문제로 최상위 선진국하고만 비교하다 보니 자각이 늦어진 예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기준 요소. 1인당 GDP.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분명히 매우 중요시되는 요소이다. 1인당 GDP가 높아도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1인당 GDP가 낮은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없다.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2020년대 기준으로 대개 달러 2만은 넘는다. HDI 인간개발지수 0.8 이상.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선진경제국. 세계은행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OECD 국가군화 인컴 OECD 멤버즈. 개발원조위원회 DAC 디벨로프먼트 어시스턴스 커미티 멤버. 유엔의 인간개발지수 HDI 휴먼 디벨로프먼트 인덱스는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GNIPPP의 기하 평균으로 산출되며 개발된 나라의 여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21년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캐나다에 이어 19위를 차지하여 미국과 일본을 앞서기도 했다. 각각 다음 지표가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들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하였다. 기대 교육연수의 호주와 뉴질랜드, 평균 재학연수의 미국과 독일, GNIPPP의 노르웨이와 싱가포르이다. 총합 1위는 평균 재학연수와 GNIPPP가 모두 높은 스위스이다. HDI가 높다는 것은 대체로 그 나라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DAC, 파리클럽 멤버 여부와 함께 가장 큰 기준으로 보는 편이다. 그 밖에도 1인당 GDP 혹은 GNI, 평균 급여액수, IHDI 등을 보고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판단하기도 한다. 위의 기준들에 포함됐느냐로 따진다면 대한민국은 위의 4개 분류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 여부. 국제기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으로는 UN, IMF, OECD, 다우존스, S&P, FTS, 러셀 등이 있으며 세계은행도 대한민국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로 인류선 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두 국제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와 파리클럽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대한민국은 신흥국으로 남으려 했으나 이에 선진국, 신흥국 불문 각 나라의 격렬한 반발을 맞고 선진국 명단에 강제로 편입되어 온실가스 감축 37%라는 무거운 과제를 부과받았다. 그래서 2016년 11월부터 37% 감축이라는 파리 기후협정을 비준하고 발효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환경 규제에 대해 완벽하게 선진국 기준을 적용받으며 대한민국의 환경 규제 수준은 2025년까지 유럽연합, 영국과 규제 동등성을 맞춰야 한다.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 융크타드가 설립 57년 만에 대한민국을 리스트 A에서 리스트 B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리스트 A에서 리스트 B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이 결정에 참석해온 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통한다는 걸 세계 모든 국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외교부 보도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언론에서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었다고 발표한 점과 다소 다르게 리스트 B가 선진국 그룹이라는 것은 암묵적인 인식 내지 인정이며 운크다드 정관 등에서 A부터 T까지의 회원국을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즉, 틀린 의미는 아니나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다. 운크타드의 분류와 상관없이 절대다수의 국제기관들은 이미 2000년대 초에서 중반부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왔다. 2022년 5월 유엔 통계국이 대한민국의 분류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2022년이 되어서야 선진국으로 분류된 이유 또한 후술하듯 한국이 자의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남기를 원해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국민들의 여론과 비슷하게 선진국의 명예를 노리겠다는 제스처는 보였으나 실상 내부적으로는 선진국의 의무를 최대한 회피해왔다. 마찬가지로 G7이나 D10과 같은 선진 강대국 모임 합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은 한국 버금가는 국력의 호주가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데 한국 정부는 후발주자 선진국 그리고 지역 강국이므로 구선진 강대국들과 같은 의무, 잣대를 지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듯 국제사회와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봄으로 그 위치에 걸맞은 활동을 하기를 요구하거나 장려하고 있다. 평화유지군 활동과 환경보호 요구가 그 좋은 예다. 다만 소수 기관들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MSCI 지수의 선진국 미분류는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매우 유명한 논란거리여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원화의 역외 24시간 환전 허용, 한국거래소의 지수 산출 시스템 공개,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선 등을 MSCI 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여부 경제 지표 2024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6,000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 전 세계 평균 1인당 GDP는 현재 14,000달러를 못 넘는다. 만약 여러분이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풀타임 직장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정도에 위치한 서민이지만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중위소득의 2배를 넘게 버는 상류층에 해당한다. 이쯤만 되어도 고기 반찬을 먹고 옷이 상하면 버리고 새 것을 사 입으며 샤워를 매일 하고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싶을 때마다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며 영화를 보고 싶을 때마다 영화관에 갈 수 있고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고 비눗벌레가 안 들어오며 수도 전기 인터넷 냉난방이 끊길 걱정이 없는 집에서 살고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을 대중교통으로 길어야 30분 이내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이런 삶은 80억 인류가 사는 지구에서 많아야 10에서 20억 명 정도만 누릴 수 있는 삶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일하기 어려운 사람도 빈곤층 대책과 별개로 결식아동에게는 식사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교 급식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결식노인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각 지자체마다 별도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돈 들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으며 젊어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노인복지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치안 상황도 안정적이라 돈이 없다 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거의 없다. 위생 또한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인구 가운데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자면 대한민국의 기반시설은 빈곤층까지 비교적 잘 아우른다는 것이 자명하다. 깨끗한 물을 매일 쓸 수 있고 아플 때 정부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며 공공기관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아무리 최빈층이라도 전 세계에서 20억 명 안에 든다. 애당초 불안 상대적인 개념이다. 경제, 정치, 치안, 삶의 질, 위생, 의료, 복지, 교육, 교통,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행정 서비스 접근성 등 모든 분야의 지표를 고려해봐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진국 논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사실상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인들은 한국이 경제, 문화,
사회적 선진국보다는 군사, 정치적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르면 2010년대 중반부터 튀르키예, 스페인 등을 넘어섰고 현재는 이탈리아, 브라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의 최소급의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 자체는 현재 세계 5위로 영국, 일본보다 높으나 주변국들이 하필이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인구수 2위 나라, 한때 미국과 한판 전쟁을 벌였고 전후에도 미국의 경제를 위협했던 과거 식민 지배국, 미국과 양강체제였던 과거 초강대국 러시아, 핵무기를 보유하며 미국을 자극하는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북한 등 엄청난 상대들이라 한국인들이 객관적 기준으로는 한국의 국력이 상당한 체급이란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동아시아의 정세에는 지구 최강대국 미국까지 개입하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 선진국이지만 그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여 강대국으로 보지 않는 유럽의 중소규모 경제 부국들에게는 사실상 큰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들을 두고 세계대전 때 금방 점령됐던 약한 나라들 또는 인구가 적으니 폭지로 퍼주기나 해서 잘 사는 것이지 진짜 선진국이 아니더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과 강대국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지금의 지역 강국 수준 이상으로 더욱 강력한 국력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론마저 선진국과 강대국의 의미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구 감소로 반쪽짜리 선진국도 되지 못한다는 식의 기사가 있으며 해당 기사는 선진국과 강대국의 기본 사전적 개념을 혼동하는 무지함을 보여준다. 또 이탈리아를 선진국의 하한선이라고 부르거나 한국이 GDP 10위권의 선진국이라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예시라 할 수 있다.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세운 나라들은 원삼국 시대 이후로 고려 말원 간섭기,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등 몇몇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세계에서 10에서 20위권의 세력을 가졌던 지역 강국이었으며 더 나아가 고구려나 발해처럼 여수전쟁에서 수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만주와 연해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주변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역사 이래 한반도 근처 주변 지역에는 늘 지역 패권을 거머쥔 강대국이 하나 이상 존재했고 그 때문에 여러 번 온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으며 가장 최근엔 일본이 쳐들어와 일제강점기로 고유문화가 말살당할 뻔했던 경험과 함께 기껏 간신히 독립했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 6.25 전쟁으로 인해 원치 않았던 동족 상잔을 겪고 적화통일 당할 뻔하며 중국이 쳐들어와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된 트라우마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20세기 초중반만 해도 주변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각각 식민통치, 한국전쟁을 통해 서울의 일장기, 오성홍기를 걸었던 적이 오래전도 아니고 100년도 안 된 현대사에 있던 일이다. 또 한국은 냉전 시기 내내 냉전의 최전선으로서 온갖 대형 사건 사고에 휘말린 데다가 북한의 전쟁 위협에도 시달리기도 했고 북한의 국력을 완벽히 추월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게 불과 35여 년 전 일이니 기성세대들은 북한에 대한 피해의식에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어가는 이상 아무리 경제력이 높고 군사력이 막강해도 국제 정치상 맞닥뜨려야 하는 나라들은 몇 안 되는 인접국들인데 그에 해당하는 중국, 일본은 모두 군사대국이자 역사적으로도 최근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던 나라들이다. 국경을 직접 맞대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의 출구 뒤인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태평양의 웬만한 나라 해군력을 모두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이 실질적인 인접국으로 해당한다 치면 현재 지구상의 외교적 헤게모니까지 꽉 쥐고 있는 나라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딱 가로막고 있다. 이렇듯 강대국이 몰려있는 지정학적 한계 탓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거기다 1953년 이후에는 당장 휴전선 북쪽을 차지한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고 대치하면서 대남 도발과 핵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한국이 헌법상 본토로 명시해놓은 한반도의 지역 패권조차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잘 보여준다. 6.25 전쟁이 휴전 상태로 끝난 점 역시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나 자유민주주의 및 인권과 보편 복지 등 사회의 선진성보다 힘의 논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 또 현재는 사실상 강대국의 최소에 준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해도 근현대사 대부분을 강대국에 시달려왔고 국제적으로 강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도 현재 주류 국가들 중 가장 늦었다는 배경도 있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굴러온 과정의 근간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북한과의 전면전 혹은 한반도에서 터질 미중러일 열강들의 대리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놓고 이 경쟁에서 패배는 곧 죽음 내지는 약한 것은 죄악과 비슷한 극단적인 체제 경쟁과 힘의 논리를 모든 것에 우선하게 세워놓고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이를 따라가는 구도가 되었다. 힘이 약하면 가족, 문화, 땅, 재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몽땅 빼앗길 텐데 선진국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외세, 특히 미중러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갑질을 받아칠 만한 국력이 있거나 더 나아가 역으로 남들에게 실컷 갑질하고도 별탈이 없는 강대국까지 되어야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만족할 정도로 국력에 대한 이상치가 지나치게 높고 모든 비교의 끝이 군사, 정치, 외교 파워로 귀결된다. 사실 앞서 언급했듯 강대국과 선진국은 엄연히 다르기도 하거니와 또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에서 매우 드물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상술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라고는 끼케야 미국뿐이다. 이런 이유들로 대한민국이 아래에 나올 문제가 모두 해결된 최우수 초일류 선진국이 된다 해도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이 적어도 인근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 중 하나라도 압도할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선진국이 아니다 라는 피해의식을 가질 것이며 이는 향후 외교기조의 과격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나마 이웃 강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이 능가할 수 있거나 비비는 부분이라면 중국 상대로는 한국이 1인당 GDP를 능가하며 러시아 상대로는 한국이 경제 분야 전반에서 우위며 일본 상대로는 1인당 GDP를 이미 능가했으며 군사력도 대등하다. 이런 한국과 정반대의 지정학적 위치가 동남아시아의 태국, 베트남이라 할 수 있다. 둘 다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약하지만 다 고만고만한 국력뿐인 동남아시아에서는 역사적으로든 현재든 1에서 2위를 다투는 지역 강국이다. 특히나 역사적으로 꽤 한 몫을 하던 미얀마나 캄보디아가 근현대를 거치면서 크게 쇠퇴했기 때문에 더욱 우위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의 없을 70에서 80년대에도 태국에는 인근 라오스, 미얀마에서 온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으며 태국인들은 이들을 내려다보면 민족적 우월감을 느꼈다. 양국 국민들의 높은 자존심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다. 지금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 시절에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우위였음에도 주변국의 상황이 국민 전체의 인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급속 성장. 이것도 한국의 선진국 콤플렉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경제력을 비롯한 국력이 타국에 비해 급속히 성장했기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한참 늦은 2000년대 초 중반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선진국 막차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농업, 경공업이 국가 중요 산업이고 절대 빈곤이 질비하던 때 태어난 1950에서 70년대 출생자들이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역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을 일본과 비교해보자면 일본은 지속해서 돈을 왕창 써서 자국을 홍보하며 외국의 일반인들에게도 일본이라는 선진국을 인식시켰다. 근대에는 전쟁 패망 직전까지 식민지를 통한 제국주의 노선을 펼쳐 비서구권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이자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인식되었으며 더 나아가 1980년대 일본 거품 경제 시절에 일본인과 일본 기업들이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외국 자산 싹쓸이에 나서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세계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 둘 다 극대화된 것은 물론이다. 이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알리는 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반면 한국은 외부에 자신들의 발전한 국력을 인식시키려는 데에 일본과 비교하지 않아도 매우 소극적인 편이었기에 2000년대 말에서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제 규모와 실질적인 국력에 비해 국가 인지도와 존재감이 굉장히 빈약했다. 한국은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덜 성취되었고 아직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나 이는 의식이 변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사실 한국의 사회 문제로 알려진 것들도 알고 보면 대다수가 선진국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선진국 진입을 산업화 시작 이후 불과 40년 만에 해냈으며 산업화 시작 시점에서는 캄보디아, 케냐만도 못한 수준이었다. 수백 년 동안 차근차근 발전했기에 경제개발 과정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해결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던 서방권 선진국들과 정반대로 한국은 문자 그대로 맨땅과 맨손만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여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선진국이 된 만큼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성장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 문제를 다듬기는커녕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6에서 70년 만에 주류 선진국들을 어느 정도 따라잡았을지언정 의식 수준이 변화하기에 6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이 때문에 세대 갈등도 타국 이상으로 더 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서양과 정반대로 한국은 민주화가 된 것이 불과 40년도 안 되기에 독재 정권 시절의 잔재를 완벽히 청산하지 못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30년도 안 되어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과 스페인 내전 종전 40년도 안 되어 선진국에 진입한 스페인에 비해서는 전쟁 패망 이후 선진국 진입까지의 기간이 확연히 긴 편이긴 하다.
그러나 일본은 행적과는 별개로 애초에 패전 이전에도 아시아권의 열강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탄탄한 국력과 공업력, 첫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 한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월했다. 스페인 역시 내전 이전에는 1인당 소득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나라였던 데다가 제국주의의 원조였던 만큼 기본 인프라도 풍부하여 한국처럼 인력밖에 없던 나라는 아니었고, 내전 이전에도 대규모 제철소와 근대식 조선소는 말할 것도 없고 1900년대 초부터 자체적인 자동차와 항공기 개발 기업까지 갖추는 등 중공업 기반은 탄탄했으며, 스페인 내전 이후에는 중립국을 표방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가적인 전쟁 피해는 막았던 덕분에 경제 회복에도 유리했다. 심지어 현재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거나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 중에서도 이미 100년 전에 자동차, 총기, 항공기를 만들던 나라들은 주요 강대국 외에도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등등이 있다. 조선이 농사짓던 시절에 이들은 기술 격차가 이 정도였고, 한국이 정말 자체적으로 자동차, 항공기를 만든 건 현재 시점에서 오래되지 않았다. 중국도 최빈국 시절 덩샤오핑의 1978년 개혁 개방으로부터 2010년 지투 진입까지는 32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중국은 아편전쟁 이전까지는 아시아의 종주국이자 서구 열강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세계 최강 대국 중 하나였기에 어떻게 보면 중국은 혼란스러웠던 근현대사를 겨우겨우 수습하고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가깝다. 더구나 중국은 강대국일지언정 선진국은 절대 아니고 중진국에 진입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선진국 진입조차 힘들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비유하자면 일본과 중국의 경제 발전은 기본 체력이 탄탄했던 사람이 심하게 얻어맞은 후 오랜 기간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과거의 체력을 완전히 회복한 것과 같은 셈. 반면 한국은 기본 체력이라고 할 건 죄다 빨려놓고는 자해까지 시전한 처참한 상황에서 시작해 미국의 보호가 있다고 해도 주변의 다른 체제의 강적 중에 강적들이 셋 북한, 중국, 소련이나 있던 냉전의 최전선이었으니 안보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국가를 꾸려가야 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역설적으로 북한 때문에 산업화가 더욱 빠를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잘 살고 강력했기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적화통일 위협을 받았다. 더욱이 1980년대까지도 군사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고자 산업화를 내세우기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기존, 그리고 여타 선진국과 차원이 다른 산업화가 필요했다. 한국은 착취만 당하고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기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전혀 정당성이 없어서 비판을 받지만, 바꿔서 말하면 오히려 그러한 수모를 겪었기에 한국은 더더욱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일치하는 목표의식이 생겨날 수 있었고, 이것이 급격하고 강력한 근대화 산업화의 추진력이 되었다. 제국주의 시대 부재. 한국은 제국주의 시대의 일제강점기를 맞아 제국주의 피해국이 되어 제국주의를 직접적으로 자행하지 못했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국가적 자부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이는 강대국의 인식과 더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는 선진국과 강대국을 혼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에 함께 서술한다. 아래에서도 보듯 대다수 강대국은 제국주의 시대에 팽창하여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했고 오늘날에도 이 흔적이 남아있다. 비록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긴 하나 자국인이 타국에 가서 지배자 행세를 하는 것은 분명 민족적 우월감을 채워주는 일이다. 이로 인해 영향을 주는 것이 영국, 프랑스와 일본, 독일에 대한 인식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광대한 식민지를 가졌기에 아직도 이들의 영향이 강하고 영연방 및 프랑코포니를 이끄는 국가들로 영향력이 상급에 속하는 양대 강대국이다. 현재도 본토 이외의 속령과 해외 영토들까지 가진 데다 세계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독일과 일본은 후발주자 열강으로 중국에게 뜯은 칭다오, 대만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정규 국가를 식민지로 삼은 사례는 각각 폴란드와 한국 정도였으며, 세계대전 시기 잠시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를 점령한 걸 빼면 식민지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마저도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부 토해내야 했다. 또한 승전국의 식민지들이 독립 후에도 지배국에게 끌려다니던 것과 달리 폴란드와 한국은 독일과 일본이 패전하면서 연결고리가 끊어진 채 새 출발을 했고 그 결과 비교적 독자적으로 성장하였기에 현재 이들에게 끼치는 헤게모니도 크지 않다. 나름대로 제국주의를 추구했는데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독일, 일본에 대한 인식도 이러하니 그러한 식민지를 지니기는커녕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가 되어 세계적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한국은 더욱 강대국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근대 민족주의 시대의 타국에게서 제국주의를 겪어본 국가들 중 폴란드와 한국은 식민지로 떨어져 버린 국가들 치고는 체급이 매우 큰데 과거에는 자국을 위협하는 독일과 러시아나 일본과 중국에게 이겨본 경험도 있을 정도로 만만한 국가가 아니었다. 하지만 강한 강대국을 양쪽에 둔 탓에 근현대 시기에 힘이 빠지다 못해 러시아 중국의 반식민지 신세가 되었다가 결국 독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성숙한 제도. 소수의 한국인들이 자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는 기존 선진국들보다 제도가 미성숙하다 보니 폭지민 민생, 노동정책, 군인과 국가유공자 대우 분야 같은 부문에서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선진국 판단 기준이 아니다. 디벨롭드 컨트리의 디벨롭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개발이 되었냐는 뜻이고 이런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선진국이 아니야 라는 주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시민의식이 어떤지에 대한 사실 논란을 떠나서 애초에 시민의식 수준이 선진국 여부를 따지는 요건도 아니고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수치도 아니다. 복지제도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적으로 미국이 공공복지가 매우 취약한 나라임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제도가 미성숙하다는 말은 생각해보면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데 최저임금, 의료보험, 지방자치제도, 국민연금,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삼권분립, 삼심제도, 의회민주주의와 같은 제도를 모두 갖춘 나라는 전 세계를 놓고 봐도 드물다. 다른 나라들을 예로 들어도 그러하다. 싱가포르 1인당 GDP가 9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만 민주주의 국가일 뿐 선거 제도를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집권자가 대놓고 2대 세습을 했다는 점 때문에 독재냐는 담론에 대해선 혹여 이견이 존재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미국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도 3억 명이 넘는 초강대국이지만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의료보험을 비롯하여 공공복지가 취약하며 치안도 타 선진국에 비해 좋지 않다. 2020년대 들어서는 마약 문제도 일부 주들을 중심으로 심각해졌다. 일본 세계 4위 경제대국이며 인구가 1억 이상의 1인당 GDP도 3만 달러가 넘지만 서민들의 생활 수준은 30년 이상 정체되어 있다. 또한 내각제와 지방자치제도가 수년간 적용되고 있으나 자서투표제와 그에 따른 안분표, 석패율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느냐는 비판이 꾸준히 일본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오해가 크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정치 참여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며 길거리에 물건을 놔두고 가도 누가 훔쳐갈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고 밤에 비교적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녀도 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로 치안으로 따지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히려 우수한 시민의식의 표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서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 당시 정부의 방역 통제에 반발하며 집단 감염 파티를 개최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며 결국 코로나 대확산을 불러일으키는 추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어느 국가든 결함은 있기 마련이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국인들은 당연히 자국의 문제가 제일 심각해 보이겠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도 자국이 제일 문제가 많고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비교 대상의 문제.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불분명한 데에서 오는 문제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평균 올려치기와도 관련이 있다. 일단 비교 대상 국가로 매우 대표적인 선진국들만을 제시한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비교국들은 OECD, 소속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의 다른 네로라 하는 선진국들이나 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이다. 주로 한국보다 더 선진적인 국가를 거론하며 한국의 후진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 한국과 비슷하거나 뒤처진 국가들은 거의 거론되지 않는다. 애초에 더 나아 보이는 국가들하고만 비교를 하니 열악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저들을 따라가서 더 나아지자라는 마음가짐을 자극하는 취지에서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자칫하면 열등감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 그래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선진국 밑바닥이라 까내리면서도 동유럽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은 비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암묵적으로 적어도 선진국 가운데 중간은 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소리다. 다만 최근 2020년대에는 소규모 선진국들과의 비교는 덜해진 편인데 애초에 인구나 자원 면에서 한국과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편이다. 선진국 콤플렉스가 절정이던 2010년대와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이슈를 가져올 때 그때그때 부러워 보이는 점만 가져오는 데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 장점들만 자주 소개되니까 그렇지 이른바 선진국인 국가들도 여러 결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부러워하는 독일식 교육체제도 실상 문제점이 많다. 독일의 교육 불평등 수치는 러시아, 베트남보다도 열악하며 또한 교사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정보화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처진 것이 현실이다. 복지천국이라는 찬사를 받던 스웨덴 역시 결국은 높은 세금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대표적인 예로 회자되는
아일랜드의 경우 유럽에서 매우 낮은 법인세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들의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고, 그 덕에 현실보다 GDP가 훨씬 부풀려졌고 빈부격차도 높은 편이며 지방 인프라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당장 아일랜드 전체 인구보다 많은 런던의 물가보다 인구 50만인 더블린의 물가가 더 비싸고 다국적 기업 취업자와 전문직이 아닌 이상 생계를 꾸리기는 쉽지 않다. 시장과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 지금도 미국, 영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다. 싱가포르 역시 사회의 모든 혜택이나 기회는 대부분 상류층인 화교에게만 돌아가고,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들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말레이계 및 인도계는 소외되어서 인종차별과 빈부격차도 생각보다 꽤나 크다는 문제점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 때문에 고위직은 대부분 화교가 톡 차지한다. 게다가 태형, 가혹한 벌금, 언론 통제, 여당 우위의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권 탄압이라며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반대로 싱가포르의 이러한 엄벌주의를 오히려 축혀 세우는 부류도 있긴 하지만 엄벌주의 역시 능사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듯 단점이 상당수 있지만 한국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는다. 한국에 소개되는 선진국 이슈란 앞서 언급했듯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인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할 필요가 없는 단점은 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타국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내부 사정은 더더욱 알려지지 않는다. 때문에 이렇게 선별된 선진국의 요소들만 들으면 선진국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한국에는 단점만 가득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 특히나 한국이 개도국이던 1980년대까지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어 있지도 않아서 해외 거주는커녕 해외에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이 국민 대다수이니 오해는 더욱 가중되었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걸핏하면 제목이나 썸네일에 선진국형 또는 후진국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들을 남발하는 것 역시 이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지만 자부심, 자국 우월주의 성향이 특이하게 변질된 방향성 문제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은 이미 자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그리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끼리 선진국 담론을 이야기하다 뭔가 일이 터져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언론이 한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다 보면 그 권위에 눌려 국민들 스스로 우리가 무슨 선진국이냐면서 여러 이유를 들어 부정하지만 그 외의 나라에서 한국이 무슨 선진국이냐라는 비판이 나오면 발끈해서 개도국, 후진국 주제에 어딜 감히 한국을 모욕하냐며 발끈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들이 선진국 담론을 논할 때 내외적으로 모순적인 언행을 보이는 순간의 대체적인 원인은 오히려 강대국 담론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가 수천만이 넘는 국가는 어지간한 기술과 능력이 없다면 선진국으로서 운영되기가 매우 힘들다. 유럽의 소규모 선진국 국가들처럼 3차 산업, 4차 산업만으로 수백만 명의 인구를 부양할 수는 있겠지만 인구가 천만 단위를 넘어가면 자체적인 제조업을 비롯해 공업 능력이 없으면 부양이 힘들다. 해외 자본에 의지하면 국부와 인재를 비롯하여 발전 요소들이 유출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숫자 자체는 그래도 서유럽을 필두로 수십 개 국가가 존재하나 인구 2천만이 넘는 상당한 규모를 갖춘 선진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호주, 스페인 등 총 10개국뿐이며 그중 인구 1억이 넘는 선진국은 미국, 일본뿐이다. 넓은 영토 대비 적은 인구와 의지할 자원이 많아 공업이 상대적으로 약해도 선진국을 유지 가능한 캐나다나 호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9개국은 자체적인 기술 및 능력이 탄탄하거나 이를 보유한 국가들이다. 이렇듯 강대국 담론과 선진국 담론이 중구난방으로 혼재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이 선진국 지향인지 강대국 지향인지 지향점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일 관계의 경우 여담으로 한일 관계가 세계에서 화두로 꼽히는 이유는 2020년대 현재 이들 관계가 구제국주의를 통해 형성되는 지배국 피지배국 관계와 많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이다.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1인당 경제력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비등비등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인구수 차이를 비교해도 상당한 국력을 자랑하는 사례가 한일 관계 말고 그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1인당 경제력을 따라잡은 경우로는 영국, 아일랜드와 핀란드, 러시아도 있다. 그런데 아일랜드가 선진국이지만 시장 규모가 협소하기에 미국, 영국으로 이민 가는 사례가 많다. 핀란드도 선진국이지만 핀란드의 인구는 러시아의 인구에 비해 매우 적다. 그래서 인접 국가인 영국이나 러시아와 국력 차이가 크다. 미국, 영국은 1776년 미국 독립전쟁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언어권이기도 하고 미국인들도 영국계 이주민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예외적이다. 또 영국, 인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브라질도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국력을 거의 따라잡거나 추월한 케이스지만 애초에 이들은 피지배국 인구가 지배국의 20배 가까이 되고 넓은 면적만큼이나 자원 매장량의 차원도 다르게 인구 차이가 겨우 2.5배가량인 한일 관계와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애매하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자면 한국이 2020년대 들어 일본의 개인 소득 및 경제 수준을 따라잡았고 선진 강대국들처럼 산업, 공업, 국방, 소프트 파워를 국산화하고 국제사회에 자국산 브랜드를 진입시키는 데 성공한 데다 몇몇 산업이 일본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일본도 한국제와 한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둘은 2025년에도 국제무대에서도 함께 참가하고 있다. 영토 크기도 인구수도 일본이 한국보다 2.5배가량 많은데도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제국주의 지배국, 피지배국 출신 나라들 가운데 이런 사례는 얼마 안 된다. 제국주의 침탈에 의거한 피지배국 출신 선진국들은 한국을 제외하면 인구도 몇백만이 안 되는 국력이 약한 소규모 국가들이다. 국가 소득과 체감의 문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1인당 GDP가 몇 달러이면 선진국이니 조금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라는 총소득 지상주의적 경제관을 국민에게 주입해왔다. 1994년에는 1인당 GDP 1만 달러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고 2006년을 전후로 1인당 GDP 2만 달러를 돌파하고 201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1인당 GDP 4만 달러를 넘어 진정한 선진국이 되자는 주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실제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이 1인당 GDP 2만 달러를 달성한 것이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며 2000년대를 전후하여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했다. 한국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선진국의 1인당 GDP만큼에 이르면 유수의 선진국처럼 당시 한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증가했어도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삶의 질을 계측할 때 각종 재화의 소유 여부 및 기대 수명 등을 위주로 보면 1만 4천에서 1만 6천 달러 이상부터는 삶의 질과 소득이 비례하는 정도가 급격히 떨어져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개발도상국이라 해도 5천 달러 넘어가면 굶어 죽는다든지 아픈 곳 치료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자체는 대부분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상위권 중진국과 선진국의 생활 수준 차이는 특수 가전제품, 명품 구매, 해외여행 향유 여부 등 세부적인 수준의 차이만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이민 인구 수요도 1만 6천 달러를 경계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급격히 떨어진다. 그 정도 되면 굳이 이민이라는 리스크가 큰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국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것은 거의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만 6천 달러 이상부터는 사회 부조리, 안정성 등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경제적으로는 3만 불에 인접해 1만 불 시절보다 3배가 늘었는데 왜 체감되는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다.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이라 한다. 가령 세계 최부국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는 한국 1인당 GDP의 4배에 육박하지만 룩셈부르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이 한국 사람의 삶에 비해 4배로 우수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중반에도 한국의 평균적인 대기업 부장 연봉이 일본의 평균적인 근로자 연봉보다 낮았다고. 당시 일본의 평범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한국의 대기업 부장과 완전히 똑같은 수준이었던 것도 아니다. 그리고 버블 경제에서 잃어버린 10년 시기 일본의 1인당 GDP는 대개 세계 3에서 4위를 차지했고 1988년, 2000년에는 세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을 만큼 북유럽은 물론 스위스, 룩셈부르크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높았지만 그럼에도 당대 일본 서민들의 삶의 질은 당시 중진국의 최대 수준이던 한국 서민보다도 크게 나을 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덤으로 우루과이처럼 2만 달러 초에서 중반 정도의 1인당 GDP에 이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는 수준으로 1인당 GDP가 2,000달러가 못 되는 최빈국과 생활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이다. 달러를 기준으로 한 이러한 경제 지표가 잘 체감되지 않는 것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시의 달러와 지금의 달러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도 한몫한다. 즉, 소득이 수치상 늘었어도 그냥 달러 가치가 하락해서 덩달아 오른 게 아닐까 싶은 것이다. GDP 계산 관련. 보통 소득지표는 시장 환율로 환산한 값과 PPP 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된다. 통상 국민 생활 수준의 1인당 GDP PPP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명목 환율로 구매할 수밖에 없고 또 명목 환율로 실제로 구매력 상승이 가능하며 PPP가 오히려 국민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내주기도 하기에 상호 보완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오늘날 공산품의 경우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다 만들어내니 수출, 수입의 제약이 적은 물건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일물일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부동산 가격, 서비스업은 이민의 장벽 때문에 일물일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명목 임금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나라는 1인당 GDP가 같다 하더라도 생활 수준이 훨씬 높다. 대표적 예를 들어보자면 대만은 1인당 GDP PPP에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졸자, 초봉은 1,000만원대 4,500만원으로 그야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근로자 전체의 평균조차 1,600만원대 5,600만원으로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 대만의 물가가 영국의 물가보다 저렴한 건 맞지만
대륙제 아이패드를 임금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나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해진다. 또 다른 예로는 홍콩이 있다. 홍콩의 경우 1인당 GDP PPP가 시장 환율에 비해 1.4배가량 높아 물가가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뉴욕 맨해튼보다도 비싼 임대료 및 집값으로 인해 전체 생활비가 하늘로 치솟아 버린다. 대한민국도 월세가 높은 편이지만 과장을 좀 해서 거기다가 뒷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홍콩 월세가 탄생할 정도. 생필품의 물가는 저렴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가 구매력에 고려가 안 되었다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물론 명목의 달러 환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전세계 금융 상황 및 대외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엔고가 된다고 한들 일본 국민이 일본 내에서 엔고가 된 비율만큼의 실질적인 소득 상승을 경험할 리가 없다. 물론 자국 화폐 가치가 절상되면 물가가 떨어져 구매력이 오르긴 하지만 무조건 국민소득 상승분만큼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간단히 자신이 받는 금액에서 급격한 엔고로 20% 엔의 가치가 올라간 것과 환율은 변동 없이 20% 엔화를 더 받는 것은 달러 환산 시에는 그 가치가 같으나 사실 이는 경제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도 물론이고 개인 소득 생활에도 차이가 크다. 여하튼 명목 달러 환산이든 PPP 환산이나 완벽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PPP의 환율로는 해외의 물건을 수입할 수 없고 또 환율 가치가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므로 명목을 바탕으로 PPP를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무난하다 할 수 있겠다. 삶의 질.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이야기할 때 OECD 통계에 나타나는 낮은 삶의 질, 긴 노동시간 등이 꼭 언급되곤 하는데 물론 한국의 낮은 삶의 질, 긴 노동시간 등 같은 부분은 한국이 더욱 살기 좋은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큰 문제점이고 실제로 OECD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00년대까지 정부가 집중해온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은 경제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그것 때문인지 노동자 문제에는 아주 소홀해서 2000년대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낮 시간대에 노동을 당연시했고 낮 오후 시간대에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파를 쏘아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 공공기관을 위시로 한 주 5일제 노동이 실시되어 점차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었고 21세기 들어 인터넷, 케이블 방송 대중화와 지상파 24시간 시대가 열리면서 문화 다양성이 보장되어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생활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이다. 노동시간은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 수준으로 감소하여 한때 2200시간 이상을 상회하던 노동시간이 현재는 2023년 기준 1872시간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한국 노동시간의 감소세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과거 OECD 1위였던 것도 2023년 기준 5위까지 내려왔다. 삶의 질이나 국민 행복도 같은 지표는 사회를 반영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흘러넘기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추상적인 가치들에 너무 매몰되어서 한국이 낮게 나온 지표들만 들이밀며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올바르지 못하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주관의 기초한 행복도에 관해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고 논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제는 인간다운 문제에 신경 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실 프랑스도 여유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국민들이 치열한 투쟁을 거쳤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쉬고 싶다고 정부에 항의한 끝에 쟁취한 결과다. 희한하게도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힘겹게 얻은 노동시간이 주 35시간 국가 발전을 저해하게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나왔다. 이런 급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단순히 한국의 태생상 한계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지적이다. 지금 한국이 겪는 사회 문제는 이전 서구나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뜬 것도 아동 노동력 착취 등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 인권 상황이 한몫했다. 단지 현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근대화를 하던 당시엔 워낙 인권 자체가 열악해서 사람의 시체와 뼈 위에 근대화를 쌓아 올리는 게 용이했을 뿐이다. 그 당시엔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던 이슈조차도 되지 않았다. 지금 같으면 생각하기 힘들지만 출산율도 워낙 높았고 집에서 기껏 키운 자녀들이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도 국가적으로 문제조차 안 되던 시기가 유럽, 북미, 일본이 산업화를 하던 19세기였다. 한국은 근대화가 20세기에 이루어졌으니 늦은 편이었고 1960년대 한창 근대화 시기에는 인권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던 시대여서 그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 투쟁도 많았다. 시기의 문제일 뿐 현재 한국을 포함해 선진 경제를 누리는 국가들의 근현대 역사를 살펴보면 참혹한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 단지 한국은 근대화가 늦어서 그 시작의 시점이 20세기라는 상당히 지금으로 봐도 가깝게 느껴지며 인권의식도 비교적 이전에 비해 깨어있던 시기라는 게 특징인 것이다.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간 괴리를 좁히고
경제성장 위주로 짜였던 시스템 전반을 사회의 질 상승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수정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당연히 걸린다. 다른 선진국들도 모범으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알고 보면 그만한 안정성을 구축하고자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것이지 절대로 한순간에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총리가 암살당할 정도로 반대파의 위협이 거셌어도 복지국가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여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이룩한 것이다. 선진국의 의무 회피. 위 단락들과 달리 속으로는 선진국인 것을 인정하지만 선진국임을 인정하면 불리하기에 아닌 척을 하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유가 크다. 이건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게 맞기는 하다.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의 경우 1800년대 중후반부터 석탄 왕창 때우고 증기기관 돌리던 유럽과 북미에 비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설립되어 한국인 기업이 기술과 운영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인 소유로 최초의 동력을 사용하는 근현대적인 공장이 들어서서 가동한 시기는 1969년이다. 반면에 거의 모든 환경협약의 선진국 그룹 국가들이나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아무리 늦어도 1910년대부터 자주적으로 산업 발전을 해왔으니 이야기가 다르다. 적어도 2040년쯤 돼서 선진국 자동 편입을 한다던가 하는 조건이면 납득이 가나 현실적으로 국제사회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불평등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앞의 이야기는 교토의정서 이야기로 대한민국은 교토의정서 당시 개발도상국이 맞았으므로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제정된 파리 기후협정에서는 실질 배출량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류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4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선진국 클럽으로 지정받고 말았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을 발효시켰고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쳤다. 초반에는 개도국이 주로 사용하는 배출전망 BAU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여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절대 감축량으로 바꿨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10월 10일 온실가스 자체 규제안을 마련하고 대기업들의 일일이 목표치를 배분함으로써 교토의정서보다 더 강력한 환경규제 카드를 꺼내든 상태인데 지구온난화가 워낙 심하여 선진국을 넘어 일부 상위권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었고 2020년부터는 어차피 교토의정서에 따라 감축을 해야 하니 미리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한국에선 선진국이라는 평판을 받는 것 자체는 이미지, 체면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만 국제사회에 사건이 일어나 선진국의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할 땐 우리가 무슨 선진국? 이러면서 온갖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곤 한다. 실제로 21세기 이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부분의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한다. 난민 문제, 노동 문제 등 국제기준에 충돌하는 이슈들이 꽤나 많다. 또한 한국은 ODA 공적 개발 원조 규모 역시 경제 규모에 비하면 작다. 한국인들이 아직까지 외국을 도와줄 돈으로 우리나라의 힘든 사람들을 도와라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모습은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저해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자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WHO나 IOC 등의 단체들은 중국, 일본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친중, 친일 행보를 보이고 있다. MSCI 지수. MSCI 지수에 대한민국이 선진시장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니 대한민국은 신흥공업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MSCI 지수는 오로지 경제력으로만 평가하는 지수이다. 만약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신흥공업국이라면 같은 등급에 속한 선진국인 그리스, 타이완도 신흥공업국이며 아예 한 단계 낮은 프론티어 등급에 속한 아이슬란드, 몰타, 발트 3국,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는 신흥공업국도 못 가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이 된다. 사건사고 대비. 종종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아직 선진국으로서 미비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성 선진국에서도 대형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며 이 중에는 충분히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자초한 인재들이 꽤 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미 한국보다 일찍이 발전을 치르면서 더 끔찍한 사고를 많이 겪었고 심지어 북미 유럽 일본 등지가 근대화를 하던 19에서 20세기는 인권이란 개념이 정말 동물 이하였고 그런 게 당연히 받아들여지던 시대였기에 각종 산업사고는 이슈조차도 되지 않았다. 선박침몰사고, 항공사고 같은 것들은 선진국들은 너무 질리도록 겪었던 일이고 그 국가들이 그걸 겪을 때는 이런 사고는 이슈조차도 되지 않았다. 당장 연도별 미국의 대형 참사부터 살펴보자. 가령 9.11 테러는 2000년도 경부터 CIA, FBI를 통한 징조가 충분히 나타났지만 미국 연방항공청,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기본적인 대비조차도 해두지 않고 있었다. 비교 대상의 문제 문단에서 다루었듯이 한국에서는
다른 선진국의 좋은 면만 주로 언급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일 뿐이다. 반면에 한국에선 북한의 숱한 항공기 테러 때문에 미국과 달리 항공기의 보안이 상당히 철저했기에 저런 테러가 일어나기가 어려웠다. 탄탄히 걸어온 산업화. 1950년대의 1차 산업과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한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서독 광부 파견과 월남전 파병 등으로 벌어온 차관을 중공업 발전에 투자하면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1980년대부터 반도체, 모바일 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그 결과 제3차 산업혁명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연구개발에 높은 투자를 하면서 오늘날에는 제4차 산업혁명 또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며 높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즉,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데 특출난 산업인 제조업을 자국에서 육성하는 데 성공, 완벽하게 갖추어내 국부를 탄탄히 유지하였던 것이다. 반면 다른 개도국들은 아직도 제조업을 타국 브랜드에 의존하거나 다른 선진국들이 이 개도국들의 제조업 국산화를 방해해왔는데 한국은 이 과정에서 다소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겨내었다. 민주주의 성취.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1987년 60민주 항쟁으로 이룩해낸 민주화는 한국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만약 한국에서 독재 정권이 여전히 유지되었다면 결국 여러 독재 국가들의 사례처럼 지독한 부정부패의 늪에 빠져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이 민주화된 것은 대내적 조건, 대외적 조건이 다른 독재 국가들과 달랐다는 점이 컸다. 대내적으로는 어쨌든 독재 정권 당시에도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 선거 제도라는 컵껍질을 유지했기에 알맹이까지 민주화가 된 90년대에도 정치적 혼란이 없었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쌓인 상황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외적으로는 제1세계에 속했던 점 때문에 제2세계나 제3세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존재가 한국의 독재 정권을 절대 완전히 묵인하지는 않았다. 냉전이라는 상황상 반공을 지원했으나 미국과 제1세계 국가들은 한국의 독재 정권에 수도 없이 제동을 걸었고 심지어 전두환 정부 당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다면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는 엄청난 압력까지 가했다. 당장 로널드 레이건은 마거릿 대처와 같이 전두환을 전방위로 압박했고 그 덕에 김대중이 살아남은 것이다. 한국의 독재 정권은 대체로 개발 독재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의식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윗선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내려간 일본과 달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것이다. 일례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 국가들은 제1세계에 아무리 속해봤자 서구권이 한국에게 했던 것만큼 독재 정권에 간섭하지도 않았고 중요성도 크지 않아 이들 나라에서 학살이 일어났건 독재를 계속하건 방치했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건 관심거리도 아니었다. 반면 1980년대에 한국은 제1세계로서의 중요성, 산업, 경제 능력, 국력 등이 상당히 커졌고 한국에서 독재 권력이 힘을 쓰는 걸 미국, 일본 및 서유럽과 같은 제1세계가 가만히 두지 않았다. 전두환 정부의 김재익이 경제가 성장해서 나라가 커지면 독재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게 제1세계 소속인 한국 입장에서는 괜한 기대가 아니었던 셈이다.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주한미군의 안전보장 및 미국의 지원. 대한제국이 근대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 제국 같은 열강들의 방해가 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제대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결국 일본에 강제 합병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도 중국의 개입으로 6.25 전쟁 이후 분단이라는 아픔도 겪었고 이는 현재 진행적인 문제이다. 신생 한국은 미국의 안전보장이 없었다면 북한의 더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방해와 주변국들의 해방으로 제대로 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의 안전보장을 미국이 보장하였으니 북한과 주변국들은 한국의 안전을 함부로 해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에 한국은 미국의 비호 아래 안정적인 산업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 IMF 외환위기는 한국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결국 한국은 자국의 경제 모델을 개선하고 경제 체력과 경제 건전성을 크게 향상시켜 훗날 대침체나 대봉쇄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발하는 상황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며 선방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면 다른 신흥국처럼 저하된 경제 체력 탓에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위기가 들이닥칠 때마다 계속 넘어졌을 것이다. 결국 이 아픔을 계기로 기존 2차 산업이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연계되는 효과를 얻었다. 오히려 IMF식 이공계 과학기술을 천대했다가 기업들이 다 낮아빠진 이후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 이공계를 우대하는 식으로 대우가 달라졌다. 물론 2010년대까지도 과학기술, 이공계에 대해 처우가 안 좋다는 비판과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었다는 비판점은 많았지만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만 해도 상당한 개선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며
기술과학연구기 초과학의학 등은 한국에서 어찌되었든 소득, 안정성, 그리고 계층 간 이동이라는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직종이다. 한국의 두뇌 유출 역시 해외로 나가는 고생이나 어려움보다도 자국의 대우가 낮다는 인식도 커져 2010에서 2020년대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으로 현재도 두뇌 유출은 자국에서 사는 이 차별과 고통을 감내하고 해외로 떠나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바라봐야 하는 개도국 정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이제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한국인들의 선진국을 향한 갈망과 의지. 만약 한국인들의 발전하겠다는 끝없는 열의가 없었다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처럼 당시 국민들은 경제 발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지정학적으로 한국보다 더 높은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여전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는 이유로는 그 국가의 국민들이 서로 갈등이 심하거나 단결되지 못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선결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해 선진국이 되겠다는 갈망과 의지가 없거나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 콤플렉스? 대한민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선진국 콤플렉스를 알아왔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만 봐도 한국 선진국을 검색하면 1981년부터 관련 기사가 대폭 증가하고 10여 년 동안 기사수가 박스권을 맴돌았으나 1991년을 기점으로 관련 기사수가 급증하기 시작,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에서 1997년 피크를 찍었다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에서 1999년에는 관련 기사수가 다시 199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통합을 달성해 급격한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OECD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열망이 경제 발전의 연료로서 훌륭하게 작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그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의미 지표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왜곡되었다. 선진국이라는 개념으로 대입되는 일종의 파리 신드롬과 유사한 선진국 신드롬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 물론 그렇게 비판하면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분명 지나친 감이 있다. 거의 완벽하게 보이는 국가들조차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나라 같은 건 이 세상에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향한 질투로 제사를 깎아먹는 꼴이 될 뿐이다. 이제는 롤 모델을 선정하더라도 복지면 복지, 금융이면 금융, 산업이면 산업 등 부분적인 면에서만 롤 모델을 선정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춰야지 덮어놓고 선진국을 따라 하자고 말하는 건 사실상 아무 목표도 없이 발전을 꿈꾸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요컨대 선진국은 주관적인 수치 행복도 등보다는 객관적인 수치 경제력, 정치체제의 형태 등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균형이 잡혀있는 국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자와 후자를 혼동하면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앓게 된다는 뜻이다. 선진국이라는 명제가 모두가 행복하거나 모두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나라라는 이야기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이 콤플렉스가 비로소 사라질 수 있다. 즉, 마약과 범죄가 만연한 국가인 미국도 모두가 선진국이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은 대다수의 한국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 작금의 선진국 콤플렉스는 엄연히 수단이어야 할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과 정책이 목적으로 변질된 주객전도 현상이며 그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불거졌음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모든 면에서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몰아붙이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물질적인 수치에 비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복도가 낮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선진국 콤플렉스는 분명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정부와 사회가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무작정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우기보다 현재 맞닥뜨린 문제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짚어내고 이를 고쳐 끊임없이 개선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며 또 국민들도 무작정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며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 콤플렉스와 선진국에 대한 열등감이 그저 해악만 있던 것은 아니다. 어쩌면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과 열등감이 실제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것일 수도 있다. 지금은 좀 지난 얘기지만 과거에는 선진국 중에서 특히 이웃 일본을 보면서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컸다. 일본이 하는 것이라면 일단 따라 해보고 일본에 뭔가 좋은 게 있다 싶으면 거의 표절 수준으로 한국에서 똑같이 만들거나 기술 훔쳐오기 등 과거에는 이런 경향이 심했었다. 물론 이 경우는 과거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고 또 이겨야 한다는 정서의 일종의 복수심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직 부족하며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해야 한다는 선진국 콤플렉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선진국 콤플렉스가 일종의 호들갑으로 발현된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한국인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한국의 의료 인프라 역시 괜찮은데도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OECD 상위권이다. 선진국 콤플렉스 관련 자료. 한국이 중진국 선두라는 주장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검색해보면 1977년부터, 선진국 문턱이라는 주장은 늦어도 1982년부터 그 예가 발견된다. 사실 1986년까지 한국은 1인당 GDP가 세계 평균을 밑돌고 전체 GDP 규모도 20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에 중진국 선두이자 선진국 문턱이라는 주장은 당시 기준으로는 오히려 2010년대 초반의 50 클럽이 공신력 있는 주장처럼 보일 정도로 아무 근거도 없는 삼류국봉 발언에 불과한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주장이었으며, 특히 후자는 1987년부터 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6월 조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39.7%가 우리 경제가 선진국과 중진국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버지의 45.7%, 어머니의 41.1%, 즉 부모 세대는 중진국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한다. 2006년 박정희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김정념은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라는 회고록을 써서 한국이 선진국 문턱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김정념의 연배와 회고록 집필 당시 한국이 선진국 말단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인식이다. 2009년 10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선진국의 요건을 1인당 국민소득 최소 3만 불 이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국민의 64.0%는 우리나라가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2015년 8월 12일 전경련이 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에게 현재 한국 경제의 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9%가 한국이 중진국이라고 답했고 34.2%는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중하위권도 17%나 되었다. 이는 한국이 완전한 선진국에 진입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던 2010년대 중반에도 무려 응답자 중 75% 이상이 한국이 중진국 수준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한 사람의 비율은 겨우 4.1%였는데 후진국이라고 말한 비율이 3.7%로 선진국 답변 비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한국에서 선진국 콤플렉스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19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본 결과 중화권과 개도국들에서는 70% 이상이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답했고 서구권 선진국들에서는 50% 이상이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일본인들은 단 23%만이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답변했다. 1인당 GDP 한정으로 미국도 능가했던 나라가 사반세기도 안 되어 과거 식민지랑 비등비등한 수준이 되었다는 게 인정하기 싫나 보다. 한국이 유엔에 의해 선진국으로 분류된 직후인 2021년 8월 컴퓨터공학자 박태웅 1963년생은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썼다. 정치적 판단을 유보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2010년대 후반까지도 한국인 상당수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2021년 11월 2일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64.0%, 30대 52.6%, 40대 54.6%, 50대 55.8%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본다고 답했다. 2021년 12월 31일자 매일경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10명 중 8명 81.7%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답했다. 2022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한국인 66%가 대한민국은 문화선진국이라고 답했다. 위에서 보듯 202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야 한국의 선진국 콤플렉스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오늘날에도 한국에서 선진국 콤플렉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이 유엔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된 2021년에야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믿는 것은 애초에 2020년대 중반에도 한국이 선진국 문턱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들이 간간히 올라오고 있다. 애매한 포지션이었던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더라도 2000년대 중반에는 한국이 선진국에 갓 진입한 완전히 신참 선진국이자 선진국의 최소였던 만큼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너무 많았기에 선진국 콤플렉스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고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역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외국에서도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옅었던 만큼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하나 이미 선진국에 안착한 지 한참인 2020년대에도 온갖 해괴한 기준들을 만들어가며 중진국 함정, 선진국 문턱, 눈 떠보니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한국을 과하게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상기된 기사에서는 피그스가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후 성장이 정체된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피그스는 한국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이며 단지 대침체를 기점으로 경제가 침체했을 뿐 선진국에서 이탈한 국가가 아니다. 기사의 논리대로면 현 시점에서는 일본도 선진국에서 탈락하여
선진국 문턱 내지 중진국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결론이 성립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들 역시 2000년대 초중반에 국제 감각이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선진국 콤플렉스의 완화. 2020년대에 들어서 선진국 콤플렉스는 많이 줄었다. 이는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앞서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이 자국을 선진국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주변국의 영향이 상당하다. 2020년대에는 주변국의 변화로 이 요인이 상당수 약화되었다. 1990년대 북한의 몰락. 직접적인 체제 경쟁 대상이었던 북한은 소련 붕괴로 공산권 전체가 무너지면서 열세가 시작되더니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전면전 능력을 상실하였고 결국 핵개발을 거쳐 비대칭 전력으로 위협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핵무기가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나 국력 자체가 북한과 비등비등하던 1960에서 70년대 대한민국에서 체감하던 전쟁 위협과는 차원이 다르게 완화되었다. 아울러 핵개발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켰기 때문에 외교전에서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셈이 되었다. 1990년대 일본의 장기 침체. 한국인의 선진국 진입에 대한 열망은 따지고 보면 일본에게 지기 싫다는 정서와 일맥상통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진국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앙금이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할 숙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롤모델이기도 한 나라가 일본이었다. 한창 한국이 선진국을 선망하고 있을 1980년대에 일본은 거품 경제의 절정으로 다른 선진국이 보아도 부가 넘쳐 흐르는 상태였다. 그랬던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진 반면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었던 전자,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추격하면서 결국 빠르면 2020년, 늦어도 2023년부터 한국인의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일본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인들은 스스로 선진국에 진입하였음을 실감하면서 과거의 콤플렉스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냉전 시기, 그리고 탈냉전 시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많은 산업을 일본의 수많은 대기업들이 휘어잡고 있었고 전국을 먹여 살리며 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한국의 몇몇 대기업이 등장해 글로벌로 부상하자 엄청난 파이를 뺏기게 되었다. 대표적인 건 바로 자동차, 전자, 반도체이다. 2010년대의 일본과 대만의 혐한 감정도 우리가 독점하던 산업을 한국이 추월한다 라는 반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 2000에서 2010년대 중국의 부상과 정체. 2010년대를 거치면서 중국이 급부상했지만 과도한 검열, 여러 인권 문제 등으로 서방과 영 불편한 사이이며 2010년대 들어서는 중국 스스로 시진핑 집권기 이후부터 이전에 도광양해 내지 화평굴기 노선을 버리고 공격적인 전랑 외교를 함에 따라 완전한 반서방 진영이 되었다. 이를 즈음해서 러시아 역시 반서방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한편 서구권은 이에 경계를 하면서도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권위 실축,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의 자본 패권 하락 등으로 같은 편이 필요한 상태이기에 반중 전선의 일환으로 한국을 유무형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중국이 경제 선진화까지 성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면 중국식 사회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언정 중국식 경제 발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2015년 이후 확실한 중진국 함정 징후에 들어서면서 한국, 대만, 일본 등과 아직 비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중국은 한때 고도성장 당시 자국 내 기업이 한국, 대만,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을 넘어설지 모른다는 예측이 있었으나 2020년대 중반 현재는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이다. 2007에서 2008년 대침체 극복. 한국은 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교적 선방하였고 이후 미국 중산층 붕괴나 유로존 위기 같은 경제 위기의 연속으로 인구가 적은 북유럽과 인구가 많은 서유럽 간 차이와 같은 서방 선진국들의 체급에 따른 사회상이 잘 알려졌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단점이라던가 한국과 비교하기에 전혀 다른 상황 및 여건도 밝혀졌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2020년 6월 2일자 시사인의 분석 칼럼 및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에서 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로 인한 서구 선진국들의 대혼란은 한국인들이 선진국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인들이 그토록 선망하던 서구 선진국 사회가 코로나19 앞에서 혼란에 빠지고 의료체계를 비롯해 각종 사회망이 맥없이 무너져가는 와중에 그 서구 선진국들에게 대한민국의 뛰어난 방역과 대처법은 물론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로 대표되는 시민의식 등이 매우 크게 평가받았으며 이 부분은 심지어 미 의회 청문회 당시에도 언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시민의식도 시민의식이지만 가장 큰 것이 바로 의료체계를 비롯한 인프라이다. 시민의식은 국민성이나 기타 정서적인 문제이지만 인프라는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항들이 구체화된 능력이다. 한국인들이 막연하게 서구 선진국들은
당연히 이런 점에서도 앞서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막상 코로나19 사태 때 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애초에 그 기반조차 제대로 못 갖췄다는 현실이 한국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밝혀진 탓에 그 환상이 깨졌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생각보다 별것 아니네 하는 의식을 심어줬던 것. 서구 선진국들의 단점이 잘 알려짐. 2010년대 들어 서구 선진국들의 단점이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지게 되었다. 한중일에 비해 느슨한 공공 시스템, 치안 문제 등이 주로 꼽힌다. 문화적으로는 과거에 구미권은 톨레랑스류의 다민족에 포용적이라면서 이민족이 거의 없는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 사회보다 이상적이라고 여겨졌었으나 유럽 내 이슬람 인구의 급증 등으로 생긴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인종차별 역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문제로 남으면서 유럽식 다민족 사회에 대한 선망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2010년대에 두드러진 것은 아니고 서구권의 상존한 문제였지만 2010년대에서야 알려지게 된 것은 정보 매체의 변화 영향이 크다. 이전까지는 서구 선진국의 실태를 알려주는 정보원이 제한적이었다. 2010년대 중반 즈음까지는 기성 언론이 여론을 주도했으며 일반인들의 SNS나 유튜브 같은 매체는 제한적이었다. 더욱이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1989년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1990에서 2000년대에는 애당초 해외에 가본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고 선진국 진입 즈음이었기에 선진국도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국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2020년대 들어서는 SNS, 유튜브 등지에서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는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상술한 제외 한국인이나 제한 외국인 등 실제 한국 사회와 서구 선진국 사회를 모두 겪은 평범한 사람들의 감상을 생생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여타 선진국을 배워야 한다라는 테마에 따라 사건들을 취사 선택하여 가져왔던 기성 언론 매체와는 달리 이러한 개인 매체들은 각자의 삶을 비교적 그대로 전달하기에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그렇게 못할 것도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유럽 지역에서 올림픽 등의 국제 행사가 열릴 때면 과거와는 달리 선진국의 환상이 깨진다는 반응이 자주 보이고 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역시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인들의 선진국 콤플렉스 해소에 기여했다. 서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의 서류상 편제됐던 무기들도 조사해보니 실질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지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 했으나 실은 지원할 무기가 없거나 그 질이 명성에 걸맞지 않게 조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전쟁 준비를 비롯한 군수산업 분야의 허약함이 완전히 까발려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유럽의 폴란드가 이 꼴을 도저히 보지 못하고 서유럽 국가들 대신 한국에서 무기들을 조달하고 있어 더욱 대한민국 군수산업에 대해 세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강대국은 군사력이 강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후방 산업체계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병력 수만 많지 질적으로는 열강에게 크게 뒤처진다는 그간 한국인들의 인식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 번에 뒤집혔다.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문화 또한 아시아의 선두주자였던 일본 다음으로 독특하고 강한 소프트파워까지 갖추며 문화 파급력으로 일본 다음 가는 아시아의 문화강국 자리를 차지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즈음하여 오징어 게임 등 한국발 OTT 드라마의 흥행, 방탄소년단의 대유행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성장 역시 선진국 콤플렉스를 어느 정도 완화해 주었다. 일본과의 차이점 중 특기할 만한 점은 일본이 가상 매체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에서 강세라면 한국은 실사 매체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을 확실히 잡았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 외의 아시아 국가들은 소프트 파워를 만들기 힘든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 경제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나라들이 태반이며 이 때문에 아시아발 문화에서 익숙한 언어로서 만화 애니메이션으로는 일본어,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으로는 한국어라는 표준 인식이 잡혔을 정도로 문화가 정착했다. 이 역시 엄밀히 따지자면 한류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것이다. 다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팬층 대다수가 중화권,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었고 2010년대 초반까지는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서양에서도 팬층을 끌어모으긴 했지만 서양에서는 한국에서의 J-팝과 비슷하게 마니아층의 전유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다 2012년 강남스타일의 국제적인 대유행을 기점으로 한류가 서양 대중에게도 널리 퍼져나가다 코로나 시기에 그동안 쌓여온 잠재력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선진국 여부.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주장 중 하나로 대한민국은 선진국 막차를 탄 나라이며 이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과 비슷한 즈음 혹은 그 뒤에 선진국이 된 나라가 적기는 해서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문자 그대로 한국이 마지막인 것은 아니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로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들은 한국에 비하면 경제 발전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인력만 있고
그동안 있던 인프라도 전쟁으로 다 소멸된 한국에 비하면 유리했다. 특히 싱가포르, 홍콩은 도시국가 정도의 규모로 대체로 이런 소규모 경제 권역은 경제 선진화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만이 그나마 한국과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010년대 중후반에는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을 선진국으로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있다. 일단 대체로 여러 국제기관에서도 지표상 이들을 한국 이후의 선진국으로서 분류한다. 이는 EU 가입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들이 지원한 덕이 크다. 물론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이런 혜택을 본 것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코소보, 몰도바, 벨라루스, 알바니아 등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다. 그중 몰도바는 유럽에서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로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 속하고 심지어 독립 초반 10여 년간은 유럽 국가인데도 1인당 GDP가 아프리카 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정도의 빈곤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동유럽 내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지만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소득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들은 저임금 생산 기지로의 역할 외에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들 중에는 체코, 슬로베니아처럼 나름 튼실한 경제 구조와 공업 기반을 다져놓은 덕에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체제 전환을 한 국가가 있기도 하고 발트 3국처럼 초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경제난을 혹독하게 경험한 국가들도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적도 기니는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후반에는 석유 수출 덕분에 아프리카 국가이면서도 1인당 GDP가 선진국 말단 수준에 다다를 정도였기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뻔했으나 그 부를 거의 모두 대통령의 일가와 고위층이 독점하는 착취적인 경제 구조가 유지되었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 1인당 GDP가 감소하면서 중진국 함정을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2024년 IMF 통계치에서는 1인당 GDP가 최전성기였던 2008년 수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함은 물론 세계 평균의 절반도 넘기지 못하면서 이제 중진국 체면 치레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중진국 함정에서도 보듯 중진국은 원래 선진국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1980년대 들어서는 공산권이 붕괴되고 특히 중국이 개방됨에 따라 세계의 제조업을 빨아들이면서 다른 중진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나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므로 한국의 역사적 타이밍의 한정에서 말한다면 분명 막차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성장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가 아닌 중국 개방 이후였다면 지금처럼 선진국이 되었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인구가 적은 국가들은 아직 선진국에 진입할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지만 제조업을 양성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그 길이 매우 좁아졌다. 한국도 자국의 제조업을 1960년대에서 1970년대부터 계속 키워온 결과 2000년대에서 2010년대에 들어서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백수십 년 전 근대화 초창기 시절 선진국들도 제조업에 걸린 시간이 길었으면 말할 것도 없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제조업을 차지하던 선진국들의 텃세와 압력인데 대체로 선진국 기업들의 하청 생산을 하던 개도국이 스스로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면 선진국의 기업들이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 개도국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거나 특정 부족 집단에게만 이득을 주는 독재 정권이거나 혹은 개발 독재와 거리가 먼 경우 이런 제한을 거절하기가 힘들다. 결국 그런 식으로 선진국들은 후발 개도국들의 국산화를 방해하면서 개도국들은 계속 선진국의 기업의 하청만 맞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역시 중공업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일본, 서유럽 등지 국가들이 압력을 넣거나 투자금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이 선진국의 막차인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꽤 많은 국가이며 국력, 기술력, 국방력, 경제력, 제조업, 소프트 파워 등을 갖춘 지역 강국 이상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선진국인 국가로 한정하면 막차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수천만의 인구를 먹여 살릴 능력을 갖추면서 선진국이 된 사례가 한국 이후로는 없고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강대국들 중 경제 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중진국 함정에 걸린 상태이다. 효자 산업인 2차 산업은 앞으로도 현재의 제조업 강국들의 체제가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 한국 이후로 강국이나 다국적 제조사를 가진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중진국 함정의 요인 중 하나가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업체 및 공장의 하청을 맡아서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자국민의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고 자국의 생산품 역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청을 맡기던 선진국의 기업들은 더 저렴한 인건비를 찾게 되며 그 국가를 떠나게 되면서 단순 노동인력 중심의 구조가 경쟁력을 잃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군사 정권이 어쨌든 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의 인건비를 싸게 유지하여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며 세계화에 안착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을 싼 임금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의 군사 정권은 그 적은 임금으로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물가 관리, 해외 자본의 침투 방어,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개입하며 제한했다. 현재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그러한 정책을 펼치지 못해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적은 임금을 받고 물가는 잡지도 못하며 중진국 함정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도 그 기간이 박정희 정부의 60년대를 시작으로 쳐도 50년에서 60년가량 걸린 끝에 세계적인 선진 강국으로 취급받은 것인데, 다른 개도국들은 21세기에 이런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기가 매우 어렵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국산 자동차들이 2020년대 현재 세계 도요타 그룹,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3위 판매량에 오르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미국차, 일본차 브랜드 GM, 포드, 닛산, 혼다, 미츠비시, 스바루 등을 누르고 올라간 것이다. 누군가 제조업이 강해지는 만큼 누군가는 내려가야 하므로 이미 기존 선진국들의 후발주자에 대한 제조업 발전 견제가 매우 심한 것이다. 그나마 현대차, 삼성전자 등이 올라올 때만 해도 미일 간 무역 분쟁 같은 상황에서 일종의 틈새가 있었고, 냉전 시절만 해도 같은 진영 국가끼리는 기업 차원에서 견제를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도와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냉전 이후, 특히 21세기 이후에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심해졌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이런 현상이 심해졌는데, 20세기부터 있었던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터지게 경쟁하여 몇몇 회사는 완전히 도산하여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해진 회사들끼리 기존 기득권 자동차사들의 인수합병, 경영통합, 얼라이언스 맺기 등으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신규 회사가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자동차사의 예를 들었지만 현재 여러 분야의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제조업뿐 아니라 고브랜드 스포츠 메이커 경공업 분야도 이런 경향이 매우 심한 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진 의류 스포츠 신발 메이커도 대부분이 북미서 유럽이고, 이제는 후발 국가 기업이 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장이 되었다. 이 분야의 압도적인 지분은 영미권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이고, 그 후 알려진 브랜드를 갖는데 성공한 독일과 일본도 아디다스, 아식스로 어찌어찌 진입했다. 한국도 이 경쟁에 발을 하나 담그는데 어렵게 성공했는데, 이탈리아의 브랜드였다가 망해가던 걸 인수해서 한국산 브랜드로 만들어 현재 이 스포츠 메이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데 성공한 필라가 바로 그 브랜드이다. 한국 같은 후발주자도 결국 기성 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인수하여 국산화에 일으켜 세운 걸 이 자리에 세운 것인데, 그 후발주자들이 진입이 어려운 것은 훨씬 더 자명하다. IT 분야의 경우 그나마 제조업에 비교하면 비교적 초기 투입 자본이라거나 다양화 등이 자유로워 다른 국가들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제조업을 갖춘 국가에서 해당 제조업 기술들이 창출하는 IT 분야의 대규모의 일자리, 사업, 시장의 가능성과 규모는 갖추지 못한 국가와 비교 차원이 다르다. 심지어 제조업이 IT 기술을 받아들이는 현 국제적 상황상 결국 제조업을 갖춘 국가들이 IT 역시 죄다 잠식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IT는 또한 인프라, 보급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인도를 예로 들면 IT 인프라 보급도 열악하고 두뇌 유출은 더 심하다. IT는 해외 유출이 특히나 더 심한 분야라서 현재 주요 강국, 선진국의 국민이 아닌 IT 인재들은 전부 유출되어 자국을 발달시키지 않는다. 10. 세계사적 의의. 현재 세계에서 주요 선진국 및 강대국들은 제국주의를 통해 식민지를 거느렸거나 원주민을 해치며 나라의 기반을 다진 곳들이 대다수이다. G7 국가들로 예를 들면 제국주의 국가로서는 선발주자였던 영국, 프랑스와 후발주자였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있다. G7 국가는 아닌 스페인도 원주민 학살, 제국주의의 선발주자였다. 선진국은 아니지만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도 타민족 침략, 학살을 수없이 저지르며 국력을 키워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들 국가들은 기존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 역량을 착취하여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약간 다른 케이스로 국가의 역량 자체는 이주민들이 직접 이룩한 것이지만 국가 형성 자체가 원주민의 땅과 자원을 빼앗아 이룩해낸 사례도 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이 그러하다. 이렇듯 GDP 규모 탑 15 안에 드는 주요 선진국들은 거의 모두 18에서 19세기의 근대화를 통해 제국주의에 기초한 독점 자본주의로 식민지를 착취하여 선진화를 달성한 국가들이었다. 선진국으로서 식민 지배 및 제국주의의 피해를 받았지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일어선 나라는 대한민국, 대만, 핀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정도이다. 그리고 지역 강국 이상으로 진입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며 인구 및 경제력, 국력, 군사력 등으로 보아도 강대국의 최소에 준하는 수준의 상당한 강국으로 올라섰다. 특히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각각 영국, 러시아의 극심한 식민 지배와 수탈을 겪다가 간신히 독립했지만 그 직후 아일랜드 내전이나 핀란드 내전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동포들이 서로 의견이 갈려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내전을 겪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들은 자기들을 끔찍하게 탄압한 영국과 소련이 너무 싫은 관계로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게 기울 정도였다. 제국주의 피해국 가운데 아직 선진국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GDP 규모 탑 20 안에 들면서 지역 강국 지위에 오른 국가로는
아예 강대국에 등극한 중국과 인도 외에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인구가 억 단위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경제력 및 국력은 강하나 너무 많은 인구를 부양하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20세기에 진입했을 때 상황이 최빈국 수준으로 매우 열악했다. 구한말의 혼란, 일제의 식민지 착취, 6.25 전쟁 탓에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사회 기관망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즉, 경제력 대비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인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던 셈이다. 한국은 전후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실질 1인당 GDP가 현재 가치로도 500에서 900달러 남짓에 불과한 극빈국 중의 극빈국이었다. 그런 국가가 50여 년 만에 지금처럼 완전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경우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며 GDP 규모 탑 15 안에 드는 주요 선진국 중 근 100년 사이의 최빈국이었던 국가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다. 대한민국의 체제, 경쟁 대상인 북한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은 사회학, 인류학적으로도 좋은 연구거리가 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은 문화 역사 지리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단지 대한민국은 제1세계, 북한은 제2세계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기에 여러 다양한 변인이 통제된 사회 실험처럼 기능할 수 있다. 제1세계보다 제2세계가 경제적으로 열악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는 제1세계, 제2세계의 차이보다도 막대하다는 점은 역사 지리와 가치 기존에 결정된 요소, 외부 지원과 같은 외력과 별개로 개별 국가의 경영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1. 선진국 이탈 가능성. 몇몇 자국 혐오자들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한국이 끝내 선진국에서 물러나고 쇠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구 이퀄 경제라는 단순한 방정식에 따른 착각이며 인구 통계의 복잡성과 변동성을 무시하고 운명론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단위 노동자 1만 명당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로봇 증가량도 가장 높은 국가로서 산업 자동화율이 세계 1위에 달한다. 한 외국인 이민 비율과 다문화 가정 비율도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더욱이 생산량 대비 부양 인구가 많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산업들을 한국이 계속 유지하는 이상 인구가 감소한다 한들 저성장의 길을 걸을지언정 내란, 내전, 전쟁 같은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하거나 막장 독재자가 집권하지 않는 이상 후진국은커녕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한국이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대다수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훨씬 예전부터 장기간 저출산을 경험해왔고 이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여태껏 높은 출산율로 국가의 경제를 지탱해오던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들도 가파른 추세로 저출산의 늪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산업체계는 첨단화와 자동화가 인구수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020년대에 들어서 흔히 한국의 근미래 인구수라고 유행처럼 떠도는 3천만 명대로 떨어져도 전체적인 GDP가 줄어들지언정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애당초 현재 출산율과 인구수로 우려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도 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의 파이가 줄어들어 향후 국방비 같은 필수 지출액의 절대적인 액수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미래를 우려하는 것이지 국가 멸망, 민족 소멸 같은 허무맹랑한 가능성으로 진지하게 고심하는 전문기관은 거의 없다. 또한 선진국 개발도상국 관련해서 국가 경제의 급을 나누는 것도 1인당 GDP 기준이지 전체 GDP가 아니다. 언론에서는 대외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공포심 조정용 선동이라고 봐야 한다. 또 정권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눈 떠보니 후진국 운운하는 것도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수준은 세계 9위에 해당하며 한국은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순대외 금융 자산이 1,300조 원을 넘는 채권국이다. 게다가 북한의 전쟁 위협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안해도 한국의 신용 등급은 동아시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 체력과 금융시장 신뢰도가 과거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매우 견고해졌다는 뜻이다. 또한 성장이 멈춘다고 한국이 선진국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 이미 1990년부터 30년 이상 경제 부진을 겪고 있으나 여전히 주류 선진국으로서 팝값은 하고 있는 일본,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에 유로존 위기로 침체기에 빠졌음에도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는 스페인 및 이탈리아만 봐도 알 수 있다. 상술한 선진국과 강대국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들이 중국, 일본과 대적할 대국이 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불필요하게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인식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면 선진국이 못 된다라는 인식마저 팽배하게 공유되는 것이다. 물론 인구수가 선진국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구상에서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사회 안정과 경제 번영을 이룩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실제로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가 1인당 GDP 3만 달러에 도달한 이른바 30, 50클럽의 세계 7번째 도달한 국가이기도 하다. 사실 상술한 것처럼 한국의 이러한 불안 심리는 한반도 특유의 지정학적 국제 정세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도 있다. 이상으로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이었습니다.